메인 컴퓨테이션은 이쪽인 거죠. 그리고 애큐뮬레이터가 달려있고 액티베이션도 전용이 달려있어서 결과는 다시 여기 유니파이드 버퍼로 돼서 이제 PCI 통해서 호스트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는 PCI를 통해서 호스트에서 와서 유니파이드 버퍼에 돼 있고 그 인풋 데이터랑 웨이트 데이터의 곱은 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 여기서 전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부분씩 살펴보면은 인터페이스는 PCI 젠3 레인이 16개, 그러니까 한 레인당 1GB 정도라고 생각하면 16개면 16기가, 최대한 16기가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트럭션 버퍼가 있어서 아까 디안나오에서 나온 것처럼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몇 개 TPU가 서포트하는데 그런 인스트럭션들이 여기 버퍼에 들어와서 큐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컴퓨테이션 유닛이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인데 이게 그냥 약간 무식할 수도 있게 256 by 256개가 그냥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TPU의 가장 큰 특징이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건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하면 데이터 플로우고 우리 프로세서처럼 인스트럭션이 뭐 어디서 꺼내와서 무슨 처리를 해서 다시 넣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그냥 데이터가 연산기를 지나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원하는 연산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데이터 플로우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머신으로 꼭 익스플리시트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 인스트럭션이 필요 없지만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맹연산을 해서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이고 메모리 효율적인 거고 굉장히 고성능인 해당 연산에 대해서는 고성능인 시스톨릭 어레이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애큐뮬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레지스터들이 있어서 256 by 256이니까 애큐뮬레이터가 256개가 있고 각각의 애큐뮬레이터에 이제 조금씩 메모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이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파셜섬은 여기다 저장해 놓고 저거에 대한 파셜섬은 저쪽에다 저장해 놓고 약간의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주게 된 겁니다.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웨이트 메모리는 아까 웨이트 값들은 뭐 몇백 기가 되니까 온칩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TPU에 있는 옵칩 D램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번 가져오면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 웨이트 파이프라고 해서 온칩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웨이트 데이터를 위한 전용 온칩 버퍼고요. 그리고 유니파이드 버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 데이터나 아니면은 여기 아웃풋 데이터들을 다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로컬 그냥 버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24MB로 잡았는데 이거는 사실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왜 24MB로 했는지 조금 이따가 내용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때 좀 더 볼 거고요. 당연히 뭐 DMA 컨트롤러가 있어서 여기 호스트랑 TPU 사이에 데이터 트랜스퍼를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구글이다 보니까 칩 포토를 오픈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플로우 플랜만 오픈을 했는데 플로우 플랜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다 이제 공통인데 컨트롤 로직보다는 데이터 로직이 항상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6 by 256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크게 있고요. 그 옆에 유니파이드 버퍼가 있는데 얘네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레이아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랑 높이를 맞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뭐 어떤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고 이제 충분히 이제 버퍼링을 쓸 수 있는 공간을 했을 때 이제 24메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제 24메가로 했다. 처음에 이제 목표 자체가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그냥 것 필링으로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뭐 십수 메가 정도면 이제 우리가 뭐 인풋 액티베이션 몇 장 넣을 수 있고 아웃풋 몇 장 넣을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레인지 사이에서 이제 이런 백엔드 프로세싱, 플로우 플래닝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랑 비슷한 높이를 가지도록 플로우 플래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논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페리퍼럴 유닛들 있죠. 뭐 DDR 컨트롤러가 있어야 될 것 있고 PCI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밑에 애큐뮬레이터 있고 액티베이션 파이프라인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코드를 보면 코드 길이를 보면 컨트롤러가 항상 80% 이상인데 면적으로 보면 뭐 10%도 안 되는 뭐 그런 거죠. 어디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여기 TPU도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몇 개 있는데 크게 보면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데 첫 번째 인스트럭션은 이제 DMA 인스트럭션인데 호스트 메모리에서 인풋 데이터를 유니파이드 버퍼로 옮기는 데이터 인스트럭션. 그건 read input 데이터 이런 류의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off-chip DRAM에 있는 weight 데이터를 on-chip DRAM으로 옮기는 뭐 read weight 데이터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weight 데이터랑 input 데이터가 셋업이 잘 돼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해서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연산에 관련된 인스트럭션.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을 추가할지, 뭐 폴링을 할지, 밸류를 할지, 뭐 시그모이드를 할지 그런 거를 선택하는 액티베이션용 인스트럭션이 네 번째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결과가 여기 이제 유니파이드 버퍼에 쓰이는데 write result data라고 해서 이제 쓰인 결과를 호스트로 빼주는 그런 종류의 인스트럭션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 얘기고요. read host memory, read wait, matrix multiply, convolution, activation, 그 다음에 write host memory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스트럭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근데 한 인스트럭션 자체는 굉장히 크잖아요. 만약에 256 by 256 매트릭스 연산을 해라. 뭐 한 인스트럭션이지만 사실 수백 사이클 걸리는 굉장히 큰 인스트럭션인데 이런 걸 이제 시스크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크 뭐 옛날에 있었던 프로세서죠. 시스크라고 하면 Complex Instruction Set 컴퓨터 뭐 그런 건데 최근에는 이제 리스크 프로세서가 많이 돼서 한 인스트럭션 자체는 굉장히 작은 일을 하고 인스트럭션은 포맷은 32비트면 정형화돼서 굉장히 빠르게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게 이제 리스크 프로세서인데 그게 훨씬 저전력인데 이 TPU가 채용하고 있는 타입은 이제 시스크 타입이고요. 한 인스트럭션 자체가 굉장히 컴플렉스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와라 이런 거인 거죠. 리스크 인스트럭션 같았으면은 1번 오퍼랜드 여기서 여기 읽어서 어디션 하나 해라 뭐 이런 걸 텐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 2메가 옮겨라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256 곱하기 256 매트릭스 연산을 다 끝내라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인스트럭션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속기에 있어서는 훨씬 효과적인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 철학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 이 TPU의 코어는 256 by 256 매트릭스 연산 유닛인데 이 연산 유닛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적을 해놨는데 이 연산 유닛이 놀지 않고 항상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디자인 철학이고요. 근데 모든 하드웨어 디자인의 철학은 사실 하드웨어 유틸리제이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굉장히 작은 쿠다 코어가 뭐 수천 개씩 돼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그 쿠다 코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놀고 있어요. 그거를 높이는 게 항상 목표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256 by 256 65,300 몇 개 이제 그게 다 있는데 그거를 놀지 않고 이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스킴인데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처리 두 개를 분리를 하고 두 개를 한 시간에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패칭을 이용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연산기가 하고 있을 때 DMA를 통해서 두 번째 데이터를 프리패칭을 해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오버래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했는데 매트릭스 연산 자체가 수백 사이클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을 때 프리패칭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시스톨릭 어레이가 이제 이 TPU 아키텍처의 핵심인 거고요. 한번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이거를 열심히 그렸는데 매트릭스 유닛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 유닛에는 이미 웨이트 데이터들이 다 로딩이 돼 있고 이제 인풋 데이터들이 가로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셜 썸들은 세로 방향으로 축척이 되게 되는데 인풋 데이터들이 가로 방향으로 올 때 다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고널 방향으로 사이클 순서를 두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11, x21, x31 이게 이제 하나의 벡터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가 지금 사이클을 나눠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벡터는 이제 다음 사이클에 한 사이클씩 비껴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연산은 3x3 곱하기 3x3 매트릭스 연산이고요. 이게 여기 벡터가 지금 3개가 묶여 있잖아요. x1번 베타, x2번 베타, x3번 베타가 다 묶여 있는데 이게 이제 배칭을 한 거죠. 인풋 3개를 배칭을 해서 3x1이 아닌 3x3 인풋 매트릭스를 만든 거고요.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처리를 지금 이 시스톨릭 어레이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사이클 0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맞춰서 데이터를 피딩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로직이 조금 필요는 한 거예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는 X11이 들어가서 W11이랑 X11이 곱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연산 유닛은 맥이랑 어디션 그 두 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파셜 프로덕트가 나왔고 첫 번째 프로덕트가 나왔고 두 번째 사이클에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사이클에 계산했던 이 파셜 썸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왼쪽에서 새로 들어온 것들은 곱해지죠. 그러니까 곱해지고 더해지는 거 이거는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닛은. 이렇게 되고 다음 사이클에는 이 세 개가 다 피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 두 개가 합쳐진 두 프로덕트가 합쳐진 하나 프로덕트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거랑 곱해진 것이 더해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사이클에는 이제 그게 다 프로파게이션이 돼서 첫 번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는 W11, X11 더하기 W12, X21 더하기 W13, X31 이게 결국에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이 매트릭스 벡터, 매트릭스 연산 중에 첫 번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시면 처음에는 한 개가 나오지만 두 번째는 다이아고널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게 모든 지금 맥 유닛이 다 차게 되면은 결국 세 번째 사이클부터는 이게 세 개의 결과가 같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 TPU에서 쓰고 있는 시스톨릭 어레이 방법이고요. 그래서 레이턴시는 사실 여기 이쪽으로 쭉 채우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만약에 매트릭스가 n by n이면 최종 결과까지는 사실 2n 사이클이 걸리게 되지만 트루포스로 봤을 때는 여기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사실 n개의 데이터가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n개의 최종 프로덕트가 n개씩 몇 사이클 이렇게 빵빵빵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루풋에 오리엔티드 돼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 처음에 피딩 방법을 컨트롤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한 사이클씩 비껴서 피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그렇게 복잡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은 굉장히 적고 이제 연산 덴시티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한 사이클에 n개씩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256 by 256이면 256개씩 결과가 빵빵빵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throughput oriented 된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8나노 프로세서로 만들었고, 그때 데이터 센터에 이제 CPU랑 GPU가 대부분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CPU랑 GPU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던 CPU가 헤즈웰이라고 Xeon 프로세서인데 그 헤즈웰 프로세서고, 그때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K80가 있었는데 그거 두 개랑 비교를 했는데 파워를 보시면은 거의 반 정도고, 근데 오퍼레이션 수를 보면 테라 오퍼레이션 per second인데 그게 이제 92 테라 오퍼레이션이나 됩니다. 이건 이제 피크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마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피크이기 때문에 256 by 256이면은 얼마죠? 2의 16승계의 맥이 있잖아요. 그 맥이 몇 사이클 다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퍼레이션 프리퀀시가 지금 700메가잖아요. 700메가만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테라 오퍼레이션을 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92 테라 오퍼레이션인 거고요. 네. 당연히 헤즈웰 같은 CPU 안에는 뭐 심드가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16빗, 8빗 기반으로 뭐 4개나 16개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CPU의 탑스 픽 탑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작고요. 근데 CPU는 또 시퀀셜 오퍼레이션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꼭 그걸 동시에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TPU 논문을 보시면 나오는 게 루프라인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루프라인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퍼포먼스랑 메모리 밴드위스 그거를 한 차트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고요. 이거는 아마 버클리에서 예전에 제안이 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가속기 성능을 보여줄 때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입니다. 만약에 아까 256 by 256개의 연산기가 일단 칩 안에 집적돼 있고 그게 몇 사이클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사실 피크 퍼포먼스잖아요. 그때는 뭐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갖다 주든 뭘 하든 간에 이제 그 이상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이게 오른쪽 부분에 이제 컴퓨테이션 유닛이 적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바틀렉이 이제 여기 이쪽 부분이고요. 그 왼쪽 부분은 메모리 밴드위스 때문에 바틀렉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메모리 때문에 바틀렉이 있는지 뭐 퍼포먼스 때문에 바틀렉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한 차트에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루프라인 모델이고, 이게 이제 이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가속기를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찍어봐도 요 이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모양이 이제 루프라인처럼 지붕처럼 생겨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인텔 헤즈웰을 보면은 이제 최종 퍼포먼스가 여기에 이렇게 2테라 오퍼레이션에 걸리게 되는데, 걸리고 엔비디아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텁스가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네요. 근데 뭐 수테라 정도 될 텐데 이제 구글 TPU는 100테라 가까이 이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게 TPU는 이 맥이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만 특화돼서 만들 거고 256 by 256 다 연산계를 집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여준 거고요.
예, 그렇고요. 그게 이제 TPU 구조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중심에는 시스톨릭 어레이 256 by 256개의 연산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TPU 최근에 버전 2랑 버전 3까지 나왔는데 어, 다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시스톨릭 어레이가 64 by 64에서 128 by 128로 이제 집적도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8비트 오퍼레이션만 넣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요구도 많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유닛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테라옵스 톱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테라플롭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큐뮬레이션은 더 많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32빛 애큐뮬레이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밴드위드도 아까는 그냥 옵집 DDR3 메모리를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HBM이라고 DDR 메모리를 3D로 적층을 해서 만든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삼성이랑 SK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 이 GPU든 TPU든 다 이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전에는 그 TPU 구글 뭐 BP 뭐 엔비디아 BP 이런 분들이 다 경기도 화성에 와가지고 제발 HBM 칩 좀 주세요 해서 이제 만들어서 가고 뭐 그랬습니다. 뭐 그렇고요. 근데 이 HBM 자체는 밴드위스는 넓은데 밴드위스는 거의 1TB 정도가 나오는데 용량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용량은 8기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는 상태에서 TPU 같이 큰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파이프라이닝 관점에서 안 좋지 않나요? 왜 사이클 카운트가 큰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전 계산 결과 다음 인풋으로 사용될 경우는 그냥 no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기다리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예, 뭐 좋은 질문인데 이 프로세서는 약간 기존의 프로세서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단위 자체가 16바이 16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 1024 바이 1024 이런 굉장히 큰 청크의 일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려면은 TPU처럼 256 바이 256 프로세서를 매트릭스 프로세싱을 해라. 그거를 몇 번 이터레이션 해서 최종 결과를 얻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시 이런 거보다는 그 큰 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놈을 집적을 해놓고 그거를 이용하는 게 결국 퍼포먼스에는 훨씬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연산 자체가 디펜던시가 많은 연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지금 여러 개가 있어서 바로 전 레이어만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레이어를 빨리 하면 훨씬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번 레이어가 굉장히 큰 연산인데 걔를 빨리 하고 2번 레이어로 넘어가서 2번 빨리 하고 3번 넘어가서 3번 빨리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256과 256 시스토릭 어레이는 항상 100% 유틸리제이션이 있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50%도 안 될 건데 그때는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쓰는 게 이제 TPU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목적인 거예요. 50%보다도 적게 유틸리제이션이 될 거지만 그럼에도 훨씬 많은 성능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AI용 애플리케이션에만 좋은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시퀀셜한 오퍼레이션 돌린다 그러면 TPU를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TPU 버전 2를 보면은 그 전용 보드를 또 따로 만들었는데 이 보드에는 칩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칩에는 매트릭스 연산이 2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칩에 이 한 코어당 22.5 테라플롭스인데 코어가 2개가 있으니까 한 칩에는 45 테라플롭스고 45 테라플롭스가 한 보드에 4개가 있으니까 이 보드 하나만 있어도
45 곱하기 4를 하면 180 테라플롭스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연산량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감을 좀 잡도록 이제 제가 그림을 넣어 봤는데요. 아까 이 한 보드에 칩 4개가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180 테라플롭스고 그 한 보드에 64GB HBM이 달려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한 싱글 보드고 이 데이터 센터에 그 서버 여러 개를 쌓아 놓은 거 이제 렉이라고 하는데 그 렉에 이제 보드가 이렇게 하나씩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싱글 파드에는 이게 지금 싱글 파드인데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하이라이트 된 게 싱글 파드인데 이게 64개의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64개의 보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파워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쿨링을 엄청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작은 방 하나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연산량을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버전 3를 보시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다 집적이 돼 있는데 렉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있죠. 이 정도 렉만 봐도 100 페타플롭스의 이제 연산이 되는 거고요. HBM 용량은 32 테라바이트나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뭐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서 TPU를 써서 뭐를 돌리겠다라고 클릭을 하면은 모든 워크로드는 이 TPU가 장착된 데이터 센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처리를 해서 다시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산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TPU고요. 구조상으로는 큰 그게 없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그리고 좋은 질문인데 TPU 오퍼레이션 per second을 계산할 때 사이클당 오퍼레이션 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이클에 지금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64K 맥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숫자를 뻥튀기 하려고 맥은 2 오퍼레이션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라이 하나, 애큐뮬레이션 하나.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클당 128K 128K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한 사이클에 몇 초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곱해가지고 뭐 92 테라플롭스, 테라 오퍼레이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말이 많아요. 다 자기 성능을 높이려고 오퍼레이션을 너무 뻥튀기 하기 때문에 이제 가로치고 뭐 16빛 플로팅 포인트 기준인지 아니면 8빛 인티저 포인트 기준인지 그런 거를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뭐 4빛 기준인지 뭐 2빛 기준인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분은 이제 여러 보드가 연결돼서 생기는 성능 저하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보드가 연결돼서 생기는 문제는 발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당 한 75와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75와트보다 더 많나? 아무튼 한 보드는 몇백 와트거든요. 이 몇백 와트고 이게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덴시티가 높게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는 열이 엄청나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설계를 하는 걸로 보시면은 거기에 메카니컬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쿨링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뭐 작은 데이터 센터 같은 방에 가면은 뭐 에어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학교 데이터 센터 근데 진짜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가면은 쿨링 저는 한번 가봤는데 거기 쿨링 장치가 엄청나게 큰 게 있고요. 굉장히 추워요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쿨링이 잘 돼 있고 보드 문제는 발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4개가 맥시멈이었을 거고요. 더 하면 아마 보드에서 파워 전달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식 때문에 아마 4개를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쿨링이 엄청나고요. 네. 어떤 분이 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TPU는 향상된 행렬곡과 약간의 컨트롤 유닛을 가지는 GPU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TPU보다는 GPU가 조금 더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TPU는 사실은 이런 텐서 연산에만 특화된 거고 행렬곱 연산에만 굉장히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GPU는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 모델이 뒤에 GPU 내용이 나오는데 익스큐션 모델 중에 SIMT라고 SIMT 모델이 있어요.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가 있는데 그게 GPU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IMT이기 때문에 TPU는 사실 데이터 플로우고 SIMD죠. Single Instruction Multi Data인데 요것보다는 SIMT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 내용은 이따가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웍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FPGA 기반의 이제 AI 가속 플랫폼인데 브레인웨이브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에 약간 인볼브가 되어 있다가 제가 다른 팀으로 옮겼었는데 요것도 이제 목표는 같습니다. 뭐 DNN, CNN 이런 연산을 데이터 센터 스케일에서 서빙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AI 가속기를 설계하세요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텐데 뭐 굉장히 디멘전이 많잖아요. 뭐 연산기를 몇 개 넣어야 되는지, 메모리 풋프린트를 몇 개 해야 되는지, 스루풋을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지, 뭐 레이텐시를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때 저희는 굉장히 편했던 게 저희의 requirement는 low latency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PU는 배칭을 해서 스루풋을 더 약간 옵티마이즈를 했었는데 저희 목표는 배칭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1일 때 그냥 인풋 하나가 들어왔을 때도 빨리 서빙을 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턴시를 줄이는 데 목표를 좀 뒀었고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빙 랭킹 팀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빙 팀은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은 몇 초 내에 대답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걸 기다려서 배칭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들어오자마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줄이는 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의 목표는 저희는 이제 TPU처럼 ASIC 칩을 개발한 게 아니라 주어진 FPGA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도 굉장히 고성능인데 인텔의 스트라딕스 10이라는 FPGA가 있습니다. 고사양 FPGA인데 여기에 96,000개의 플로팅 포인트 맥이 집적이 돼 있어요. 굉장히 고성능의 맥이 집적이 돼 있고 그거를 다 이용하는 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TPU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맥을 몇 개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모두 유틸라이즈 할 수 있게 하드웨어가 유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싱글 배치에서도 빠르고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거였는데 그래서 싱글 배치에서도 75%의 유틸라이제이션을 가지는 거를 설계를 했었고 75%라는 숫자가 사실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RNN 레즈넷 50 같은 거를 2ms 이내에 서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일단 이 브레인웨이브 플랫폼 자체도 인퍼런스 타겟으로 추론 타겟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웨이트들은 이미 DNN 모델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DNN 모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VGG 뭐 이렇게 작은 넷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주로 RNN, RNN, LSTM 이런 쪽이 모델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LSTM을 목표로 만들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브레인웨이브 전에 저희가 썼던 일이 캐타폴트라고 각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서버에 하나마다 FPGA 가속기를 넣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 캐타폴트고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FPGA 가속기가 한 개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분산 모델인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가속기 안에는
그 매트릭스 연산을 잘할 수 있는 MPU가 직접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이 큰 모델을 여러 개 가속기에 분산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저희 팀이 일했을 때도 소프트웨어 팀이랑 같이 일을 했고 소프트웨어 팀에서 모델을 잘랐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 논문을 보셔도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브레인웨이브에 들어가기 전에 캐서폴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희가 FPGA 가속기를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중요한 점이 네트워크를 인티그레이션을 시켰습니다. FPGA 안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서버 블레이드가 하나 있는데 CPU가 닉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 카드를 통해서 탑 오브 더 렉 스위치로 가는데 원래는 이 플로우인데 이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FPGA를 통해서 이제 스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닉 칩이랑 스위치 사이에 FPGA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말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서버 블레이드에서 스위치로 가서 이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FPGA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가속기라고 하면 TPU도 그렇고 뭐 GPU도 그렇고 그냥 로컬에서만 이제 가속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네트워크로 들어오면서 네트워크로 나가는 거를 인라인 프로세싱을 한다거나 네트워크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거나. 그래서 원래 가는 거를 인라인으로 처리를 해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CPU랑 FPGA랑 PCI 연결도 있어서 네트워크 가속으로 쓸 수도 있고 기존처럼 로컬 가속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FPGA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FPGA가 큰 일을 할 때 하나 자기 혼자만 못할 때는 다른 FPGA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미리 깔려 있었던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에 인티그레이션을 함으로써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FPGA랑 다른 FPGA랑 어떤 FPGA랑도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멀리 있는 FPGA 얘기하면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걸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한 거죠. 이제 탑 오브 더 렉 스위치도 레벨 0가 있고 레벨 1, 레벨 2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커버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애가 레벨 2에 있는 다른 애한테 얘기하려면 레벨 0 스위치, 레벨 1 스위치, 레벨 2 스위치, 다시 레벨 1 스위치, 레벨 0 스위치 이렇게 가야 돼서 레이턴시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측정을 한 게 레벨 0 스위치에 있었을 때는 레이턴시가 2 마이크로 세컨 정도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한테 패러다임을 다르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네트워크로 보내는 게 2 마이크로 세컨밖에 안 걸린다. 옆으로 보내는 게 오버헤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여러 가지 디바이스 이용해서 처리를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레벨 1으로 가면은 이제 닿을 수 있는 프로세서 이게 서버의 숫자가 수백 대까지 늘어나는데 레벨 1 스위치를 통하면 수백 대에서 1000대까지 늘어나는데 이때도 사실 레이턴시는 10 마이크로세컨 미만이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L2로 가면은 사실 커버할 수 있는 게 10만 대 정도 되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으면 이제 20 마이크로세컨 미만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보면은 기존에는 여기 작은 네모 하나가 블레이드 하나인데 그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모두가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뭐 웹 설치도 하고 뭐 ML도 돌리고 컴프레션도 하고 스토리지도 하고 다 했었는데 이 사이에 FPGA 가속기를 넣음으로써 이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가속 플레인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기존에는 다 CPU에서 했었다면은 이제 어떤 거는 이제 FPGA에서 하고 걔네들도 다 네트워크 백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일도 분산 컴퓨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이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십만 대의 FPGA를 하나의 풀로 보고, 하드웨어 풀로 보고, 몇 개를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해서 뭐 1000개는 딥뉴럴 넷으로 쓰고, 10,000개는 뭐 스토리지 쓰고, 22만 개는 뭐 SQL 서버로 쓰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복잡하겠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고, 다시 이제 브레인 웨이브로 돌아오면은, 저희의 처음 프로그래밍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프로그래밍을 하냐면은 뭐 텐서플로우나 MS에서 나온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CNTK라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딥뉴럴 넷을 프로그래밍을 하면 뭐 1번 레이어는 500 by 500 컨볼루션, 뭐 2번 레이어는 250 by 250, 3 by 3 컨볼루션, 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짜면은 그런 것들이 프론트엔드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어 약간 이런 건 이제 포터블한 IR 형식으로 바뀌는데, IR이 뭐냐면은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다 자기만의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드웨어로 매핑을 하기 전에 중간 형태로 하나된 중간 형태로 많이 써요. 컴파일러들 좀 아시면 그게 이제 IR이고, 그 IR 형태로 이제 인스트럭션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그래프, 디펜던시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게 끝나면 이거를 하고, 이게 끝나면 이걸 하고, 요 하나는 뭐 태스크죠. 뭐 500 by 500 매트릭스, 500 by 1 액티베이션, 그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 그래프를 얼만큼 잘라서 FPGA 0번에 넣을지, 얼만큼 잘라서 FPGA 1번에 넣을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실 뭐 NP 하드라고 해서 정답이 없어요. 휴리스틱한 방법을 많이 쓰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팀에서 그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잘려 들어온 일만 FPGA 하드웨어에서 잘 가족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인터미디엇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은 사실 백엔드, 이제 이쪽부터는 백엔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백엔드라고 하면은 타겟 디바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FPGA 안에서도 뭐 하이엔드 FPGA가 있을 수도 있고 로우엔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켜고, 이제 그거를 다 패키지를 해서 클라우드 레벨에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위의 일들은 컴파일러나 이런 어떻게 자를지에 관한 것들은 다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팀에서 했었고, 하드웨어 팀에서 한 것과 이 논문의 주제는 각각의 이제 가속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NPU를 어떻게 설계했냐가 사실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FPGA인데 지금 이건 굉장히 고성능 FPGA이고, 아까 96,000개의 맥 유닛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주 피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심드인데 96,000개의 맥을 한 번에 다 사용을 하고 싶은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인데 96,000개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숫자로 따지면 1 밀리언 오퍼레이션이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냥 이름을 멋있게 붙이려고 그냥 메가심드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니까 그냥 CPU에 있는 심드는 사실 32빛이 아니라 32빛 4개 붙여서 128빛 레지스터로 4개를 동시에 하는 게 이제 심드라고 하는데, 지금은 단위 자체가 뭐 96,000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멋있게 메가심드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멀티펑션 유닛이 들어가는데, 멀티펑션 유닛이라고 하면 뭐 TPU에서도 그 밑에 애큐뮬레이션은 아니고 밑에 이제 액티베이션이나 아니면은 벡터와이즈 멀티플라잉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많이 쓰이진 않고 조금씩 쓰이는데 필요는 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멀티펑션 유닛을 수개를 두고 이제 이거를 체이닝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약간 사용자 편의성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96,000개가 동시에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세세한 컨트롤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봤을 때는 사실 인스트럭션 한 개란 말이에요. 이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해라.
그거 한 개만을 이제 익스포즈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컨트롤 프로세서 하나를 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는 프로그래밍 환경은 그냥 어셈블러 레벨에서 매트릭스 벡터 연산, 벡터 연산, 벡터 리드, 벡터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보이게 해놓고 세세한 디코딩은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이제 사실 큰 피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TPU에서 아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몇 개 넣었다고 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어프로치를 취했었고요. 그래서 MPU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더 이제 공개를 많이 한 거죠. 사실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 뭐 벡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벡터 리드, 벡터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리드하는 거, 벡터 라이트가 있고 뭐 매트릭스 리드, 매트릭스 라이트가 있고 다 데이터가 세팅이 잘 됐을 때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라이 하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BV 애드라고 하면은 이건 피스와이즈 벡터 에디션인데 포인트 와이즈 벡터 에디션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그 LSTM에서 쓰이는 것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냥 포인트끼리 곱하는 그러니까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각각 엘리먼트끼리 곱하는 연산 그거 이제 포인트 와이즈 벡터고요. 매트릭스 벡터가 아니라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쫙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CNN, DNN, RNN을 매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나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짤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사실 이게 아까 오전에 봤었던 LSTM 모델인데 지금 웨이트, 폴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펜던시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 보면 포인트 와이즈 어디션, thresholding, point wise multiplication 뭐 그런 것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가 있고 여기 결과가 다음 사이클에 디펜던시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C로 짠다고 하면은 줄이 뭐 수천 줄은 될 거예요. 이 연산 자체가. 그리고 아마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걸 하면은 몇 줄이면 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인스트럭션을 짰을 때 어떻게 짤 수 있을 거냐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은 일단 이 가정은 여기는 인퍼런스만 하기 때문에 웨이트는 다 핀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데이터는 그 온칩 SRAM에 온칩 메모리에 잘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 리드 라이트는 있는데 매트릭스 리드 라이트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벡터 리드 라이트 이런 거를 그냥 한 줄로 다 1대1 취한을 하면은 이거를 쭉 따라가시면 사실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잡한 LSTM 연산을 사실 30줄도 안 되는 어셈블러 코드로 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짜면은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사실 특징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매트릭스 벡터 연산이 주 연산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 벡터 와이즈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스레시홀딩 이런 거는 벡터 기준으로 되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게 멀티펑션 유닛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멀티펑션 유닛이 여기 있으면은 뭐 여기 있고 만약에 우리가 벡터 와이즈 연산을 5개를 해야 되면은 만약에 이게 한 개밖에 없으면은 이 레지스터에 썼다가 결과 나온 거 다시 썼다가 그거 읽어서 다시 또 하고 다시 쓰고 그것도 읽어서 다시 쓰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 레지스터를 쓰고 읽고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체이닝이라고 해서 멀티펑션 유닛이 여러 개가 있고 뭐 4개, 5개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연산이 지금 벡터 와이즈 연산이 어디션, 뭐 탄젠트 H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거를 벡터 레지스터에서 한 번 읽고 그 모든 필요한 연산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션하고 뭐 멀티플라이하고 뭐 그런 거를 체이닝을 해서 다 하고 결국 최종 값만 다시 벡터 레지스터 파일에 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체이닝이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멀티펑션 유닛을 이용해서 한 번에 체인할 수 있는 거는 체인을 해서 이제 리드 라이트 오버헤드를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주 아이디어가 결국에 또 어떻게 96,000개의 맥을 한 사이클에 쓸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스케일링인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림이 있어서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매트릭스 데이터는 매트릭스 레지스터 파일에 있고, 벡터는 이제 벡터 레지스터 파일에 있는데, 거기서 한 개씩 값을 읽어서 곱하기 하고 더하기를 맥을 하면은 여기에 하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컬럼 8개든 뭐 16개든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레이턴시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애큐뮬레이션은 지금 한 번에 일어납니다. 좀 파셜 썸을 중간에 어디다 쓰고 이런 거 없고, 이 프로세스의 목표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결과가 최대한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애큐뮬레이션 중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개의 컬럼을 한 로우인데 8개의 다른 컬럼에서 온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8개를 다 애큐뮬레이션 하는 거, 그걸 이제 다 프로덕트 엔진이라고 해서 해놓고, 그래서 레인에서, 그리고 이거를 컬럼 하나를 한 레인이라고 불러서 레인이 많으면 더 이제 더 병렬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 다 프로덕트 엔진에서 한 로우에 있는 걸 처리하는데, 그럼 여러 개의 로우를 두면 되잖아. 그래서 한 로우에서는 8개의 레인이 있는데 그 다 프로덕트 엔진을 4개를 두게 됩니다. 근데 매트릭스는 다 다른 로에서 오기 때문에 다른 개별 프라이빗 매트릭스 그 스케치 패드가 있는 거고요. 벡터는 이제 전체에서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산기 32개가 있고 요렇게 묶여 있을 때 4x8 매트릭스 연산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다 프로덕트 엔진을 4개만 두지 말고 그냥 16개 두지 뭐. 그래서 16개를 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64x8을 동시에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결국에는 다 애큐뮬레이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16개에서 나온 결과들이 다 애큐뮬레이션 되는 하이 프리시전 애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32빗이고요. 그래서 요거 단위를 한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이 프리시전 애큐뮬레이터까지 갖고 있는 건 한 타일로 생각하고, 생각해보니까 타일이 하나만 있을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일을 여러 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타일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1, 2, 3, 4번 타일을 동시에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제안을 한 거고요.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프로세싱하는 거를 다 프로덕트 엔진으로 붙고, 그 여러 다 프로덕트 엔진이 여러 개 모여서 하이 프리시전 애큐뮬레이터를 같이 쓰는 걸 타일이라는 개념으로 묶고, 그 타일을 여러 개를 둬서 최대한 맥을 이제 맥 성능을 뽑아내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한 타일 안에서는 또 새로운 게, 한 타일 안에서 32빗 플로팅 포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안에 내부의 연산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약간 적은 플로팅 포인트, 뭐 8빗 플로팅 포인트 포맷이라던가 11빗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IEEE 스탠다드에는 없는 거고요. 이런 포맷은. IEEE에 있는 거는 32빗 플로팅 포인트 32랑 플로팅 포인트 64밖에 없습니다.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커스텀 포맷이고 MS에서 이제 제안을 한 새로운 포맷인 거고요. 그리고 블락 플로팅 포인트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모델 웨이트를 주변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크기의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는 엑스포넨트랑 멘티사가 있는데, 엑스포넨트가 사실 그 크기인 거잖아요. 멘티사는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엑스포넨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값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요 블락에 대해서 만약에 다 엑스포넨트가 값이 5면은 한 블락 대표 엑스포넨트를 5로 쓰고 그거는 그냥 쉐어를 하고 각각은 멘티사만 가지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메모리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의 엑스포넨트 부분만 쉐어링하는 스킴이 이제 블락 플로팅 포인트 스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플로팅 포인트 16빗 포맷이 스탠다드 포맷이 들어오면 그거를 내부에서는 블랙 플로팅 포인트로 바꾸고 효율적인 연산을 한 다음에 외부로 나갈 때는 다시 기준 플로팅 포인트 16빗 그 스탠다드 포맷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타일링으로 들어오면은 저희가 사실 96,00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시에는 타일링을 4개를 쓰고 뭐 8개 칼럼을 동시에 하고 뭐 그런 예시가 있었는데 요 96,000개의 숫자를 다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숫자는 6개의 타일 엔진이 있고 한 타일 엔진에는 400개의 다 프로덕트 엔진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400개의 다른 롤을 처리할 수 있고 한 롤을 처리하는 다 프로덕트 엔진에는 40개의 레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개의 컬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갔고요. 그럼 6 곱하기 400 곱하기 40을 하면 96,000개의 맥을 동시에 인스턴시에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hopefully 이 모든 맥이 매 사이클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스케줄링 같은 거는 스케일러 프로세스에서 아까 어셈블러 레벨로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스케줄링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신호를 만들어내는 건 계층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다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사실 스페이셜한 뷰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면적은 이제 매트릭스 연산 유닛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멀티펑션 유닛 몇 개 있고 인스트럭션 디코더 그리고 뭐 벡터 레지스터 파일들이 있고 컨트롤 신호가 전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컨트롤 신호들이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기에서 보면은 하나가 B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B램은 한 로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에 있는 것들이 이 96,000개의 맥에 다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매핑한 것이 LSTM이랑 흡사한 GRU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GRU 2816이라고 하면은 그 히든 레이어 뉴런 개수가 2816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크기는 2816 곱하기 2816. 요 정도 크기를 저희가 핸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벤치마크로 돌렸을 때 그러니까 돌렸을 때 저희가 이펙티브한 테라플롭스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36 테라플롭스 정도가 나오고요. 이게 전체 아까 피크 테라플롭스를 구해보면은 한 48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유틸리제이션은 75%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 유닛이 4분의 3 정도는 연산 도중에 4분의 3 정도는 항상 다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매핑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레즈넷 50도 매핑을 시켜봤을 때 얘가 필요한 게 사실 제 생각에 여기서 보면 한 6, 7 테라플롭스 정도 필요한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이 레이텐시를 가지려면은 이펙티브한 게 4.7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세팅이 다르죠. 그 세팅이 다른데 요 중저가의 FPGA에서는 보면은 한 66% 정도 유틸라이제이션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구조를 쓰고 그 타일 개수라든지 레인 개수 같은 거를 튜닝을 해서 최대한 유틸리제이션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배치 사이즈가 1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나왔던 엔비디아 GPU, 동급의 엔비디아 GPU랑 유틸리제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거는 2816 요 디멘전 정도에서 75% 정도 유틸리제이션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1024로 되면은 일단 지금 96,000개를 다 인스텐시에서 했기 때문에 작은 매트릭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도 유틸리제이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막 많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로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GPU를 보면은 이 정도 크기에서도 3.3% 정도밖에 유틸리제이션을 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에서는 저희 FPGA 가속기가 훨씬 더 유틸리제이션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GPU가 꼭 나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GPU는 배칭을 하면 좋아지는데 이건 지금 싱글 배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배칭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싱글 배치일 때는 GPU 다 놀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배칭을 해서 벡터가 이제 n by 1 벡터가 4개를 배치하면 n by 4 벡터가 되고 32개를 배치하면 n by 32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GPU 유틸리제이션이 확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크기에서는 사실 GPU가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싱글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 1, 2, 4일 때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블락 플로팅 포인트는 이제 사실 커스텀 포맷이고 한데 그거를 썼을 때 애큐러시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9빗 블락 플로팅 포인트를 썼을 때도 이제 리트레이닝을 하면은 이 LSTM 모델에서 거의 애큐러시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사실 더 좋아지기도 하죠. 리트레이닝을 잘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얻은 게 최고 성능이 이제 스트레스 10에 있는 96,000개의 맥을 다 사용했을 때 40테라플롭스 정도 되는데 지금 그때 이제 프리퀀시가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0메가 정도 225메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500메가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엔지니어링을 많이 해서 500메가까지 오토마이저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 FPGA 한 칩에서도 90테라플롭스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PU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성능은 아닌 거죠. 근데 파워는 이쪽이 더 efficient 할 수도 있고 FPGA이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매핑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Azure ML에 가서 브레인웨이브 플랫폼을 사용해서 CNN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클릭을 하면은 그쪽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가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프로덕션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웨이브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어디션 트리를 모두 리플 캐리 애더로 하시는지 아니면 컴프레서, 리듀서, 카운터 등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사실 그 애더 지금 스코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더 자체는 사실 뭘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건 FPGA를 사용해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뭐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돼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합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클럭 주파수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칩 전체 공간에 분산되어 있는 맥을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FPGA는 동작 주파수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직의 거의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FPGA 타겟 동작 주파수는 한 200메가 정도고요. 저희가 CPU는 뭐 3기가 4일까지 돌고 저희가 칩 제작을 하면 1기가 정도까지 타겟을 할 텐데 FPGA는 1기가까지 절대 안 나오고 200메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는 이게 룩업 테이블 기반의 이제 플렉서블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정말 엔지니어링 잘하면 400메가, 500메가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혹시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최적화 데이터 센터 데이터 만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HDL 스크립트 안에서 최적화 코딩 하시는 건지 아니면 HX 써가지고 합성하시는 건지? 예, 지금 질문이 이제 베릴로그로 이제 HDL로 설계를 하는지 아니면 뭐 C2 게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하이 레벨 신테시스를 쓰는지 궁금하신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짧은 대답은 저희는 다 베릴로그를 사용을 해서 했고요. 그 이유는 이게 저희가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 베릴로그 코딩 못하니까 오픈CL이나 HLS, 비바도 HLS 이런 거 서포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나와 있는 HLS 툴들을 해봤는데 오히려 성능은 나오는데 면적을 많이 먹어요. 만약에 손으로 짠 거랑 비슷한 성능을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면적을 3, 4배 더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인테그레이트한 카타풀트 FPGA는 하이엔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DDR 컨트롤러나 닉 컨트롤러 이런 페리퍼럴 모듈이 많이 나서 저희가 공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베일로그로 다 옵티마이즈 하는 걸로 방향을 갔었고요. 아직도 그런 툴의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거는 툴 매핑이 잘 될 텐데 매핑이 잘 돼도 면적은 더 훨씬 많이 먹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맥은 여기서 이제 multiply and accumulation이고요. 네, 여기 지금 모든 모델 연산에서 다 맥 기반으로 연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맥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단어처럼. 혹시 그 가속기 개발하실 때 네. 다이너마이즈 CN은 직접 많이 하죠? 바이너라이즈 CNN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로우 프리시전은 했었는데 사실 바이너라이즈드는 너무 액큐레시에 문제가 많아서 8빗, 4빗까지는 가도 바이너라이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빗까지는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이 커널의 경우 어떤 단위로 지정되나요? 단위가 여기서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위라고 하면 뭐 플로팅 포인트 16빗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아니면 뭐 오퍼레이션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매트릭스 벡터 연산이겠죠? 그러니까 커널이 뭐 연산 커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사실은 하이 레벨에서 다 잘려서 들어오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FPGA 하나 자체가 지금 만약에 2048 곱하기 2048 이 정도 크기를 다루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특히 그 주변 크기를 잘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가속기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잡 파티셔닝을 할 때 그런 단위로 자르는 거죠. 이 위에서 2048 곱하기 2048 여기서 2048 곱하기 2048 해라. 그런 식으로 자르게 돼서 FPGA 한계에서 봤을 때는 걔는 2048 곱하기 2048을 계속 하는 거죠.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인 GPU. 뭐 GPU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GPU는 뭐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으로 원래는 3D 그래픽스 프로세싱을 가속하기 위해 나온 하드웨어이고요.
그래서 3D 그래픽스라고 하면은 뭐 3D 그래픽도 있지만 저희 모니터에 지금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다 GPU가 사실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벌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 이런 쉐이더들이 많이 직접 돼 있고 픽스드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된 하드웨어였었고요. 벌텍스는 뭐 꼭지점 프로세싱이고 픽셀이면 각 픽셀당 어떤 그 어떤 RGB를 써서 색칠을 할지 그런 거고 지오메트리 뭐 그런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굉장히 픽스된 파이프라인을 처리하는 애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픈GL이나 쿠다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 전에 이제 한 쉐이더에서 벌텍스 프로세싱도 하고 픽셀 프로세싱도 하고 지오메트리 프로세싱도 하는 유니파이드 쉐이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어가 여러 개 종류가 다른 게 직접 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코어가 수백 개가 직접이 된 거죠. 조금 더 제너럴한 모델로 가고 그리고 이 GPU 코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를 제너럴 프로세싱에 이용해 보자 라고 해서 쿠다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나오면서 조금 더 제너럴한 가속기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3D 그래픽스 렌더링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코어가 병렬 연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트릭스 벡터 연산이 유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ML이 뜨면서 이제 GPU가 ML을 위한 하드웨어로 뜬 거죠. 그리고 뭐 크립토 마이닝도 할 수 있고 데이터 인텐시브한 연산에는 적합한 가속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PU랑 GPU랑 이제 차이를 보면은 CPU는 뭐 ALU가 한 개나 두 개, 뭐 혹은 세네 개까지 굉장히 ALU 비율은 적고 컨트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스트림이 쫙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한 사이클에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처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뭐 컴퓨터 구조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뭐 토마스 로 이런 알고리즘을 해서 미리 인스트럭션 패치해서 하고 막 그런 팬시한 스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스트림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 그거에 이제 최적화된 타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유닛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 보면은 캐시가 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캐시라는 게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온칩에 갖고 오고 싶은데 그거를 누굴 드리고 누굴 뺄지 그런 거를 하드웨어가 다 알아서 결정하는 게 캐시거든요. 얘도 오버헤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컨트롤 오버헤드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GPU는 어떤 필라소피냐 하면은 CPU는 이제 싱글 스레드를 빨리 돌리는 건데 이제 픽셀 프로세싱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픽셀은 굉장히 단순한 연산인데 픽셀 수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 패러리즘을 위해서 나온 아키텍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컨트롤 오버헤드는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오버헤드는 굉장히 줄이고 뭐 팬시한 그런 스킴들 다 빼고 캐시도 다 없애고 그리고 ALU의 밀도를 높인 게 바로 GPU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ALU 컴퓨터 자체에다 쓰자. 컨트롤이나 데이터 캐시에 넣는 것보다 ALU를 많이 넣자라고 하는 게 이제 GPU 아키텍처고요. GPU를 어떻게 쓰는지는 뭐 다들 잘 익숙하실 텐데 CPU 데스크탑 이렇게 서버 블레이드를 보면은 CPU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PCI 슬롯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GPU를 꽂아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팅이고 CPU랑 GPU는 PCI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코드를 다 GPU에서 돌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코드 중에 가장 핫한 부분 대부분 5% 정도 코드예요. 코드의 5% 정도 굉장히 핫한데 이 부분은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고 여러 데이터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 부분만 이제 GPU에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인텐시브한 건 GPU로 가고 컨트롤 인텐시브한 거는 이제 CPU가 돌리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빨리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PU 스타일 코어는 여기에 연산기가 왼쪽에 있는데 데이터가 지나가는 데이터 패치 디코드, ALU, execution, 뭐 메모리 이런 쪽 데이터 패스가 있고 이쪽에 컨트롤 패스가 있는데 뭐 out of order 컨트롤, 뭐 fetch
fancy predictor 뭐 이런 이런 거 다 없애는 게 이제 첫 번째 어프로치입니다. 이런 팬시한 거 다 없애고 정말로 필요한 컨트롤 로직, 여기 fetch, decode 이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ALU로 채우자 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이게 픽셀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한 픽셀에는 굉장히 단순한 연산들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두 개의 연산기를 넣은 거죠. 정말 간단한 스레드를 돌릴 수 있는 두 개의 코어를, 여러 개의 코어를 집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이 들어와서 다르게 픽셀 쉐이딩이 되고 빨간색으로 쉐이딩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개를 할 수도 있고 16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6개의 작은 코어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인스트럭션 스트림은 다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비슷한 픽셀 프로세싱을 하지만 뭐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개의 인스트럭션 스트림이 있는 거고요. 16개의 코어에 16개의 작은 인스트럭션 스트림 또는 thread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하다 봤는데, 이 인스트럭션 thread 있잖아요. 스트림. 이거를 살펴보니까 얘도 픽셀 프로세싱이고 얘도 픽셀 프로세싱이고 두 개가 쉐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단위에서 쉐어링을 하는 게 이게 SIMT 아이디어입니다.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트레드. 그 아이디어고, 심드랑은 조금 달라요. 심드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인데 이거는 인스트럭션을 쉐어링을 하는 게 이제 thread 레벨에서 인스트럭션을 쉐어링하는 게 SIMT고요. 그게 이제 GPU의 핵심 execution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심드랑 심트 차이는 뒤에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지금 최소한도의 컨트롤 로직, 지금 오렌지 진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ALU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최소한도의 컨트롤 로직에다가 ALU를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ALU를 더 직접을 한 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심트랑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은 아까 16개 코어에 16개 스트림이 있었는데, 지금 스트림 자체는 이 진한 주황색 16개 스트림이 있는데 코어 자체는 지금 16개 각각마다 8개씩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28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는 약간 메모리 쪽에 관련된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비슷한 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중간에 다음번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토어를 해야 되잖아요. 스토어를 일단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익스터널 데이터 메모리를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사이클에 프로세싱을 다 마쳤는데 다음 데이터 때문에 100사이클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팬시한 그런 거를 사실 완화하려고 우리가 캐시 같은 거를 뒀었는데, 지금 그 오버헤드 없애겠다고 캐시 다 없앴잖아요. 프리패치 뭐 이런 거 다 없앴잖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데이터는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이디어가 여기 이제 simultaneous multithreading이라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유닛이 있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다음 데이터가 필요해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데, 멈췄을 때 이제 다른 컨텍스트로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simultaneous multithreading인데, thread라는 게 하나의 실행 흐름인데 그게 1번 실행 흐름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멈추는데, 그러면 2번 thread로 가서 2번 thread를 하는 거죠. 2번 ready then thread로 가서 하핑을 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simultaneous multithreading이고, 2번 thread가 이제 또 멈추면 3번 thread로 하핑을 하는 거고,
3번이 멈추면 4번 트레드로 하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가진 트레드를 한 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레드를 컨텍스트를 스위칭을 할 때 그 오버헤드가 적어야 됩니다. 만약 1번에서 2번으로 뛰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바꾸는 오버헤드가 커서 여기서 100사이클 또 기다려. 그러면 안 되죠. 동시에 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simultaneous multithreading인데 요거를 이제 지원을 하는 게 GPU인데 요게 되면 사실 1번이 처리될 때까지는 레이턴시는 길지만 사실 한 그룹의 이제 레이턴시는 길어지게 되지만 전체 그룹을 봤을 때는 이 4개의 컨텍스트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roughput이 굉장히 좋은 컴퓨팅이 되는 거고 그래서 GPU는 throughput oriented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원래는 한 개의 컨텍스트만 갖고 있는 컨텍스트 데이터 메모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되니까 1번 컨텍스트, 2번 컨텍스트, 3번, 4번 그거를 컨텍스트를 다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컨텍스트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막히면 여기로 가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다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GPU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128kB의 컨텍스트 스토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18개의 작은 컨텍스트 메모리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더 컨텍스트 여러 개를 하핑을 할 수 있으니까 컨텍스트 만약에 레이턴시 때문에 막혔을 때 다른 대로 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 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턴시 메모리 레이턴시를 하이딩을 하기가 더 찬스가 높은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컨텍스트 하나가 작기 때문에 한 컨텍스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픽셀 쉐이딩 작은 것밖에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픽셀 쉐이딩도 하고 지오메트리 프로세싱도 하는 컨텍스트는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거죠. 나눠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12개의 미디엄 컨텍스트를 둬서 어느 정도 한 컨텍스트 안에서 어느 정도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컨텍스트로 뛸 확률은 줄어들게 되니까 메모리 레이턴시 하이딩은 조금 찬스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 스페이스 이제 초이스인 거고. 그렇게 돼서 이때까지 세 개의 아이디어를 모두 통합했더니 CPU랑 굉장히 다른 모습의 프로세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32개의 프로세서 코어가 있고 한 코어당에는 16개의 ALU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코어에서는 컨텍스트를 여러 개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컨텍스트 메모리가 들어있는 거고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컨트롤 유닛은 딱 이센셜한 것만 한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GPU의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아키텍처고 2010년에 이제 페르미라는 아키텍처가 있었는데 얘는 16개의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 한 개가 지금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예요. 걔네들이 붙인 이름이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입니다. SM이라고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커먼 엘트 캐시가 달려 있고요. 그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 안에 하나를 보면은 여기 위쪽에 인스트럭션이랑 뭐 스케줄링 하는 컨트롤 로직들이 다 들어있고요. 32개의 쿠다 코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다 코어가 굉장히 작은 트레드 하나를 실행할 수 있는 코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인티저 유닛 하나, 플로팅 포인트 유닛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의 컨트롤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GPU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warp 스케줄러라는 건데 이게 그 심트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쉐어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뽑아내는 게 이 warp 스케줄러고요. warp 스케줄러가 하나의 쉐어된 인스트럭션을 여기 아래에 가는 쿠다 코어에 뿌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다 트레드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트레드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거를 32개의 트레드 32개의 트레드 단위를 이제 월프라고 명명을 하고 그거를 스케줄링을 하는 게 이제 월프 스케줄러가 되고요. 네, 뭐 자세한 거는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사실 많이 안 나와 있고요. 논문에 봐도.
이 월프 스케줄러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러 스레드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스레드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32개의 쿠다 코어에 동시에 뿌려주는, 그게 이제 월프 스케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사실 심트와 심드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슬라이드라서 이제 심트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심드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여서, 만약에 우리가 한 개의 멀티플라이를 하는데 4개의 같은 데이터, 4개의 다른 데이터에 그거를 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 CPU에서는 심드용 128빗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8빗 중에 을 4개의 32빗 데이터로 나눠서 그냥 각각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형태인 거죠. 이게 심드인데, 심트는 거기서 조금 더 가능한 건데, 멀티 데이터가 아니라 멀티 스레드잖아요. 사실 멀티 스레드이기 때문에 뭐가 더 있냐면은 각각마다 이제 레지스터 셋이 각각 코어마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ALU가 4개가 있고 레지스터는 사실 1개거든요. 1개를 그 안에서 4개를 잘라 쓰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각각 코어마다 레지스터 셋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마다 레지스터 셋이 있으면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사실 한 어드레스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어드레스에 있는 것만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1번 쿠다 코어는 0번, 0번 쿠다 코어는 0번 주소, 1번 쿠다 코어는 2번 주소, 각각마다 다른 주소를 인다이렉트 액세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를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와이프 스케줄러가 같이 같은 사이클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스케줄링을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쿠다 코어는 자기만의 스레드를 돌릴 수 있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가 모든 사이클에 여기 심드처럼 싱크로나이즈 되는 건 아니고, 얘는 조금 더 다른 걸 하고 얘는 자기 걸 하고 멈추고 기다리고, 그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스레드라는 게 실행 흐름인데 각각의 코어는 조금씩 다른 실행 흐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이 심트입니다. 근데 그걸 최대한 싱크로나이즈를, 연산 효율을 위해서 최대한 싱크로나이즈를 맞춰서 스케줄링 해주는 애가 이 위에 있는 와이프 스케줄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각각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 조금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메모리 하이라키를 봤을 때는 뭐 CPU나 별로 차이점은 없고요. 근데 여기 스트림 멀티프로세서 안에 이제 쉐어드 메모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텍스트 메모리로 쓸 수 있고요. L2는 이제 다 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GPU가 굉장히 많은 쿠다 코어가 있는데, 저희가 GPU는 쿠다 프로그램을 랭귀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여기 부분인데, 그래서 쿠다 프로그램이 먼저 보시면, 그 쿠다 프로그램 자체는 C에 기반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컨셉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몇 바이 몇 개의 쿠다 코어를 써서 해라 라는 거를 약간 익스플리시트하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 기반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꺽쇠 3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 1 by n, 그러니까 스레드를 한 블락 안에 n 개의 작은 쿠다 스레드를 만들어내라 라는 거를 사용자가 약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쿠다 프로그래밍의 사실 핵심인 거고, 조금 빨리 하면은 사실 뭐 몇 바이 몇 바이 몇 스레드를 만들어내라는 거를 이제 바깥에서 사용자가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이 1000바이 1024바이 1024인데
우리가 지금 256 by 256 연산을 4번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죠. 한 블락에는 크기가 256 by 256이다. 그런 식으로 힌트를 줘서 이제 병렬화를 매핑을 시키는 거를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쿠다 프로그램인데, 근데 쿠다는 결국에 작은 트레드를 수십 개, 수천 개를 이제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단위가 쿠다 트레드 하나는 쿠다 코어에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트레드고, 그 트레드가 한 1000개까지 모인 게 이제 블락이라는 단위이고요. 그 블락이 또 여러 개 모인 게 이제 그리드라는 단위인 건데, 그 스트림 멀티프로세서 하나는 이제 블락을 거기 스트림 멀티프로세서에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쿠다 프로그램을 하면은 뭐 수개의 그리드가 나오고 수십 개의 블락이 나오고 그 한 블락 안에는 트레드가 수백 개가 들어있는 건데, 그 수백 개의 스레드는 한 개의 스트림 멀티프로세서에 매핑이 돼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warp 스케줄러가 그 안에서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트레드를 스케줄링을 해서 쿠다 코어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유틸리제이션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연산기가 GP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 부분은 약간 좀 빨리 했는데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쿠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그 디멘전에 대한 힌트를 줘서 쿠다 스레드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게 이제 happen to be 블락이나 그리드 단위로 돼서, 블락은 이제 스트림 멀티프로세서로 매핑이 되고, 스트림 멀티프로세서 안에서는 warp 스케줄러라는 게 여러 개의 스레드 중에 동시에 될 수 있는 거를 뽑아서 이제 쿠다 코어에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쿠다로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 GPU에는 매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아까 페르미 아키텍처를 보여드렸는데, 최근 GPU는 집적도가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80개의 스트림 멀티프로세서가 들어있고, 한 칩에 트랜지스터가 21 빌리언, 뭐 210억 개인가요? 뭐 아무튼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쿠다 코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쿠다 코어는 전체적으로 5,000개 이상의 쿠다 코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용으로 640개의 텐서 코어도 같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HBM으로 이제 밴드위스를 많이 끌어올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스트림 프로세서랑 기본 구조는 비슷한데, 약간 새로운 스트림 프로세서는 4개의 작은 스트림 프로세서가 들어있고요. 그 스트림 하나의 작은 스트림 프로세서는 예전 거랑 똑같아요. warp 스케줄러 들어있고, 쿠다 코어 32개 들어있고. 근데 그거 4개를 묶어서 N1 캐시를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요게 한 칩인데, 얘네가 이제 AI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이게 최근에 나온 볼타 테슬라 B100 칩인데, 이 한 칩에 5,000개의 쿠다가 들어있는데, 그 칩을 한 보드에 8개를 집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거죠. 그거에 부족해서 이 한 블레이드를 2개를 집적을 해서 GPU 슈퍼컴퓨터라고 DGX2라고 만들었고, 요거 가격이 한 대에 제가 알기로는 10만 불, 1억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가 지금 바틀레이 걸리는 데가 이 GPU 하나가 CPU랑 PCI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PCI는 밴드위스가 뭐 16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밴드위스 자체는 지금 HBM도 그렇고 몇백 기가 단위인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GPU 간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GPU NV 링크라고 해서 여기에 스위치 칩이 이게 네트워크 칩이 달려 있고요. NV 스위치 하나는 V100, V100를 이제 8개를 동시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게 하는 스위치이고요. 그러니까 PCI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PCI를 통해서 안 가고 자기들 커스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밴드위스는 당연히 16기가 아니라 이제 2.4 테라바이트, 다 합치면 2.4 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엄청난 밴드위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쪽으로 괴물 같은 애들을 8개를 넣어놓고 걔네가 통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스위치를 또 6개를 직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슈퍼컴퓨터라고 명명을 해서 팔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GPU 쪽은 좀 빨리 지나갔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최근에 나온 거에는 이제 텐서코어도 들어있는데 쿠다코어와 텐서코어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써본 적은 없는데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써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른 코어이기 때문에 동시에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이제 그래프코어 IPU를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잘 거기서도 디스클로즈를 많이 하진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IPU는 어떤 식이냐면 GPU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근데 GPU처럼 스레드 모델은 아니고 그냥 심드 타입의 벡터 어레이 타입으로 ALU를 직접을 해놓고요. 각각마다 스크래치 패드를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하드웨어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고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 플로우나 스케줄링을 다 하는 구조로 알고 있고요. 하드웨어 자체에는 굉장히 별로 특징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스레드 GPU처럼 멀티 스레드는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아이리스 같이 PE들이 어레이 형태로 직접 된 거고요. 그리고 각각 PE마다 아마 통신이 잘 돼서 소프트웨어가 매핑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세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답은 잘 안 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어레이 타입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는 간단하지만 소프트웨어로 스케줄링, 컴파일링 스케줄링을 많이 하는 그런 코어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아무 질문이나 다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그냥 랩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브레임웨이브는 베일로그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오픈소스로 오픈될 가능성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오픈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MS에서 최근에 오픈한 하드웨어가 있는데 zipline이라고 이쪽 AI 쪽은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SOC인데 데이터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인크립션, 디크립션 하는 IP를 제가 오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프로젝트 zipline이라고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코드를 봤는데 그렇게 쓸만한 곧바로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쓸만한 NPU 코드들은 오픈을 한 웍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제 파이썬 코드로 GPU를 사용할 경우 저장된 메모리를 CPU에서 GPU로 옮겨서 수행하고 결과만 받아오는 것인가요? 둘 중에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각 디바이스의 연산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사실 파이썬으로 GPU를 써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기본적인 모델 있잖아요. 요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GPU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받아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파이썬을 통해서 GPU를 쓰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효율적인 성능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정말로 GPU의 성능을 다 쓰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CUDA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하는 게 뭐 그 마법 같은 게 아니고, 파이썬이 결국에 CUDA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옵티마이즈가 잘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CUDA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파이썬으로 하면 굉장히 느릴 것 같고, 근데 전체적인 플로우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분은 뭐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치즐이나 HLS 연구들도 베일로그 수준은 많이 모자란가요? 치즐은 거기 뭐 오픈 리스크 5 버클리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HLS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멘토에서 나온 캐타풀트라는, 그러니까 동명인데 그런 툴도 있고요. 제일 좋은 툴은 사실 자일링스에서 나온 비바도 HLS인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이 잘 나오면 면적을 많이 먹고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런 매트릭스 연산 같은 거는 굉장히 데이터 플로우가 단순하고, 그리고 각각 회사들이 요거에 대해서 옵티마이저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사실 오픈CL로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하면은 성능이 꽤 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싶다. 뭐 CNN, 진짜 남들 다 아는 CNN 말고 조금 다른 CNN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매핑 해보시면 성능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스템 베일로그로 가고요. 저는 아직도. 근데 시스템 베일로그 말고 이제 시스템 베일로그는 상당히 프로그래밍적으로 좋은 서포트를 많이 하거든요. 뭐 스트럭트를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성능이나 그런 걸 원치 않고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을 원하시면 치즐이나 비바도, HLS 이런 걸 다 쓰시면 되고요. 정말 좋은 성능을 원하시고 뭐 논문을 쓸 만한 성능을 원하시면 사실 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즐 같은 거는 사실 자기만의 컨텍스트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랭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고, 그런 면에서 비바도 HLS는 그냥 C인데 거기 위에 이제 약간의 키워드만 더하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바도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쿠다코어는 CPU인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CPU는, 기존의 CPU는 아니고요. 그 CPU보다 훨씬 슬림 다운된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인티저 연산기 한 개, 플로팅 포인트 연산기 한 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퍼런드 불러올 수 있는 정말 단순한 컨트롤 로직들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뤄서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VOD도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니까 뭐 놓치신 부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퀴즈도 몇 문제 냈는데 진짜 쉽게 돼 있어서 아마 다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